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한 주간의 정치권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삼색 정치 토크. 오늘 이 세 분 깊이와 재미까지 다 선사해 주실 분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아침에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댓글에도 이 세 분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세 분께 저 역시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도 이슈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조국 혁신당 성비 사건인데요. 파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이 이제 당 내에 성추행, 성희롱, 그리고 2차 가해 등등등을 이제 지적을 했고요. 또 당의 부적절한 대처를 이유로 탈당했습니다. 기자회견까지 했죠. 자, 그러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거 다 보셨을 테니까, 또 지금 함께 하고 계신 청취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 세 분의 어떤 어떤 이 사건 지금까지 진행된 걸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이것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민주당부터 할까요? 네, 김조 대변인. 네. 이게 참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게 어. 엄연히 다른 당인데 국민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좀 곤혹스럽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네. 직장 내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에 대응을 좀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너무 길게 끌면서 지금 마치 그냥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막 꼬이고 거기다 2차 가해까지 진행되면서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더라고요. 당의 대응이 좀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강미정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 이후에 나온 조국 혁신당의 반응들, 네. 그리고 어제 김선민 대표가 사과를 하고 주요 당직자도 의견을 냈죠. 네. 조국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이후에 조국 혁신당도 사과를 하고 주요 당직자들도 사과는 했지만 그 사과했을 때의 그러한 단어 말고 비언어적인 그러한 어떤 표정이라든지 행동을 보면 피해자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진심으로 사과를 받아들였을까? 아니면 더 공포스럽게 느꼈을까? 진심이 느껴지기에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굳어 있고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앞으로 사항이, 물론 이제 관련 피해자들이 대부분 당을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사항이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정혁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가혹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내로남불의 상징 같은 분이었잖아요. 그 진보 진영의 위선, 내로남불 이런 것들을 온몸으로 시전해 보였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 본인이 했던 수많은 그 발언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왔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고 하면서 네. 본인의 자식은 용을 만들지 못해서 정말 용트림을 썼던 그런 실태가 이미 다 드러났고, 그래서 사법처리 부인도 실형을 4년인가 받았고 본인도 2년인가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자녀들은 전부 다 학력 위조로 해서 다 의사도 그만두게 되고 대학원도 물러나게 그 학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조국 전 대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항상 얘기할 때마다 무슨 단서를 붙여요. 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거, 이렇게 전제 조건을 붙여서 하는 건 사과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사과하면 사과 제대로 못했다. 맞아요. 다시 잘 배워서 다시 사과해라, 이런 여론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뭐라 그랬어요? 일본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사과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죽창가 외치신 분 아니십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계속 그런 본인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내로남불의 상징이 됐는데, 이번에 뭘 느끼냐면요, 이 조국 혁신당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조국 대표의
분신 같은 당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당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그 당이 조국 대표의 사당과 같은 성격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 조국도 그런데 그 개인 조국이 만든 당조차 내로남불의 상징처럼 바뀌어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러면은 조국 전 대표 그 수감 중이기 때문에 당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그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다 편지를 보냈다는 걸 다 확인이 됐잖아요. 하소연도 하고 그다음에 나오시면 바로 이거 좀 만나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편지 계속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국당에서 내놓는 내로남불 해명이 뭐냐면 평당원인데 뭐 그 사람이 왜 책임져야 되느냐. 그 평당원이 그런데 나왔을 때 현충원에 갈 때 당직자들이 다 수행해서 그렇게 당대표 그 떠받들듯이 해서 갑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오시면 그 자리 넘겨드리려고. 지금도 대표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위선적인 얘기죠. 또 그 차라리 그 얘기를 안 하면 모르는데 조국당에 있는 분들이 뭐 평당원이시니까 우리 조국 전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묻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조국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면은 그것도 조국 사당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 아니야?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개혁신당도 그동안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번 표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날카로운 비평들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논평은 공이 좀 같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두 가지를 좀 짚어보자면 네. 일단 가해자 2명으로 지목되는 사람 중에 1명은 제명이 됐고 또 1명은 1년 당원권 정지를 당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뭐 두 사건 모두 심각하지만 이 여의도 뒷얘기를 들어보면 1년 당원권 정지를 당했었던 그 가해자의 가해 유형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명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를 당한, 그러니까 사실상 손방망이 처벌을 당한 그 이유가 뭘까? 네. 기조에는 이제 그분이 그 조국 대표와 함께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주요 요직을 맡았었고 특히 친인척 관리팀장을 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친인척 관리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딸과 사위에 대한 문제를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심지어 딸 부부의 그 태국 이주를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게 도와줬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문다희 씨와 이상직 네. 전 의원 관련된 그 부분 지적하시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 조국혁신당 내에서 약간 좀 정치공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친문에 대한 어떤 이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비대화되어 있고 불가침의 영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어서 이런 성비위 사건도 제명이 아니라 사실상 손방망이 처벌로 이렇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이 하다가 이거는 내가 너무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탈당을 한 것 같다. 이 부분 분명히 좀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강미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좀 상당한, 그러니까 아주 용기를 내서 뭐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 기자회견 한 뒤에 조금 더 박탈감을 느낄 것 같다고 좀 보는 게 어떤 이유죠? 일단 성비위 사건으로 1차 피해를 입었고 또 이제 이 피해자를 조력하겠다고 하는 운영위원 3분 징계당하고 세종시당 위원장도 제명당하고 또 뭐 이렇게 그분들 이게 사무처 일부 당직자들 때문에 2차 가해를 당했고 또 최강욱 의원이 뭐 사소한 말이라고 하면서 또 개돼지 발언 운운하면서 3차 가해를 당했고 또 조국 대표 출소하고 나온 페이스북 메시지를 봐도 뭐 반성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거든요. 이게 고위공직자 당직자들의 어떤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4차 가해를 받았고 좀 무엇보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네. 진보 진영 정당들이 특히 뭐 사회민주당 내지는 진보당 내지는 기본소득당 항상 성비위 사건에 있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었던 이 정당들이 지금 어제 기준으로 조국 혁신당의 이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한 줄도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지금 2개의 잣대가 특히 성비위 사건에서는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편의 성비위 사건은 괜찮다. 하지만 남의 편 내지는 보수 정권의 성비위 사건은 안 된다라는 이상한 이중잣대가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보 진영에 몸담고 있었던 강미정 대변인이 봤을 때 얼마나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진보 진영 정당들이 단 한 줄의 논평도 내지 않고 저렇게 그냥 침묵을 일관하는 걸 보면서 5차 가해까지 당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 하고 좀 네.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4차 가해까지 이루어졌고 이제 5차 가해 중이다라는 그런 네.
말씀으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표현해 주신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세 분 나와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신당 관계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조국 신당에 대해서 직접 의견을 묻고 입장을 듣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도 이게 불똥이 튀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남의 일, 다른 당 일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최강욱 원장 때문에. 아니 네. 저희 당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 정청래 당대표가 그냥 바로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윤리감찰했다는 지시. 왜 그러냐면 조사해라. 그거를 그렇게 당대표가 끊어주지 않으면 네.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 결사체고 굉장히 동지애가 있기 때문에 최강욱 원장 같은 그런 유력 정치인들은 예. 지지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2차 네. 가해를 가할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즉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2018년도에 우리 당의 광역단체장의 성비위 사건이 터졌는데 네. 그 폭로가 있은 그 다음날 음. 윤리고 뭐고 추미애 당시 당대표가 바로 제명 조치했습니다. 법적으로 무죄가 나면 예. 다시 돌아와라. 어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피해자들이 겪는 그 어떤 고통 중에 2차 가해가 더 가슴을 후벼파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뭐 저희가 어떻게 뭐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원장님이 저희의 일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네. 참 송구하고 난감할 것 같아요, 좀. 예, 저희도 참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인데 또 대통령이 진짜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또 사면까지 했는데 이런 발언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니, 저희도 참 송구하게 생각하고 네. 죄송한 마음인데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네. 했고 조금 저는 조국 혁신당이 그래도 네. 검찰 독재 정권과 같이 싸웠던 그런 동지적 관계가 있어서 조언을 드리자면 이 부분 지금 일어난 행태가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로 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고위 당직자가 여러 명 지금 연루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네. 굉장히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에는 12명의 현직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우리 당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네. 이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 관련된 여성 의원들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미온적이라고 느낄 만큼 조국 혁신당 의원들의 활동이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활동이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의견도 내지 않고. 그럼 왜 그 사람들이 예. 당직자들이 걸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지 못했을까? 네. 왜 공개적으로 예. 빨리 조치하라고 못했을까? 왜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정 정치인의 권위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보다 당내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현역 의원보다 당내에서 더 위에 있다면은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니 그 조국 혁신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그 서슬퍼런 때도 그 막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인데 당내 성비위 관련해서 이렇게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건전하지가 않다. 저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감옥에 있었고 네.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당무를 뭐 당대표처럼 지휘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조국 전 대표의 권위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당내에서. 있다. 누군지 아세요? 아니 있겠죠. 있으니까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겠죠. 그리고 거기도 신윤이 있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에게 그 사람들이 정말 충성스럽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 네. 도움을 받은 그런 동지일지 몰라도 이 사람이 다른 어떤 하위 젊은 당직자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적인 존재일 그러니까 수도 있다. 최강욱 의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 빨리 얘기해봐요. 그건 윤리감찰단에 넘겼는데 아 진짜 헤드라도 너무하시네. 뭐가 너무해요.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어제 가서 네. 다 저기 구두로 진술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강미정 대변인이 그 처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변인이 이렇게 탈당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나간 거는 아마 정치 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기 얼굴을 공개하면서 또 당 대변인이라는 무게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그 당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그냥 불문가지잖아요. 안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조국 네. 대표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건 내가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또 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더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날 그 회견이 있고 그다음에 조계사에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 정말 미안하다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진솔하게 사과를 했어야 돼요. 그래도 모자랄 판에 그 발을 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그 국민들에게 굉장한 어떤 감정적인 그 분노감 같은 것들 불러일으켰고요. 네. 아니 김지호 대변인 뭐 얘기하시지만 2018년에 추미애 대표가 여성 의원들 뭐 바로 뭐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2021년에 박원순 그다음에 오거돈 사태 났을 때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요 그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게 그 논란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피해 고소인? 오거돈은 아니죠. 오거돈은 바로 제명됐어요. 아니 최고위원님. 어쨌든 뭐라고 해서 피해 고소인이라면서요. 피해자를 피해 고소인이라고. 그때 나왔던 여성 의원들 있잖아요. 다 여성 운동하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아니 본인들이 여성 운동하면서 여성 인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펄펄 뛰던 분들이 피해자를 여성 호소인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후에 그 피해 호소인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는 또 사과 입장을 또 밝히긴 했습니다만 제가 한참 근데 지나다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 용어를 또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 최강욱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네. 좀 민주당 소속인데 이분이 교육연수원장이에요. 네. 교육연수원장이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민주당에서 개- 말씀해 주시죠. 피해자가 개돼지예요? 안 되니까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또 지방에 가서 무슨 저 북콘서트인가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찍들을 한날 한시에 모아서 묻어버린다. 다 묻어버려야지.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한 단계 도약한다. 이게 말입니까? 아니 다 녹음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정치인들 발언이 다. 아니 그 강연인데. 무슨 히틀러예요? 지금 저 인종학살하는 히틀러입니까? 그러면 이번 찍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한날 한시에 어디다 묻어야 돼요? 이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육연수원장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 교육할 때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하는 이 찍들 다 묻어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네. 조국 혁신당 얘기하다가 갑자기 네. 불길이 네. 아니 2번은 아니지만 또 개혁신당. 네. 네. 김지호 대변인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힘내셨으면 아니, 좋겠다는 힘듭니다. 생각이 들고 아니,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아시죠?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를 그냥 쓰는 용어가 아니라 그 민주당이 윤리위원회 규칙인가에 지금 넣었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것부터 사실 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좀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이제 복권 조치를 한 것 아닙니까? 복권 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정치를 시작해도 된다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에요. 예, 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그렇죠. 복권을 시작하면서 이제 최강욱 의원이 북콘서트를 열고 북콘서트에서 그런 발언을 좀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복권이 그 최강욱 의원의 그런 발언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치인은 책임보다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이 대통령도 사실 책임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어떤 범죄에 있어서 처벌에 있어서도 동종 전력이 있으면 더 센 형량과 더 센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최강욱 의원이 사실 이런 망발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2022년 4월 달에 그 법제사법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이 김남국 의원이 카메라를 늦게 켜니까 또 논란의 뭐 발언이 성행위를 있었죠. 연상시키는 발언했다가 아마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었을 거고요. 2023년 11월에도 동물농장에서도 뭐 암컷은 설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여성 비하했다가 당원권 6개월 박탈했었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또 사고 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의 입장에서는 제명하거나 파면해야죠. 만약에 여기서 또 그냥 당원권 정지 내지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이거 제가 볼 땐 내년 지방선거 내지는 당 지지율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조국 혁신당 사건을 두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정파성을 두고 비판하는 거 옳지 않다고 봐요. 모든 정당들이 당의 운영에 있어서 뭐 전체주의적인 사고 내지는 개개인의 목소리를 좀 간과하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조국 혁신당조차도 반성하고 성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성찰과 반성이 좀 선행돼야 되겠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네. 근데 그 최강욱 전 의원이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잖아요. 네. 이거 누가 그럼 임명하는 거예요?
당대표가 당대표. 당 대표. 그럼 네. 당시 당 대표가 누구죠? 정청래 대표. 그 임명 그 당선되자마자 이게 곧바로 거의 초반에 한 네, 인사네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연수원장으로 지명하고 나서 그 교육연수원장이 좀 사고를 친 거고 이런 순환인 거라서 정청래 대표도 사실 책임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또 본인이 정청래 대표 본인도 또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겠네요. 본인이 임명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피해자들의 2차 가해를 막아야 되니까 거기에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네. 또 거기 어. 피해자들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좀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반대로 보자면 음. 즉각적인 조치를 당해서 뭐 강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럼 2차 가해가 있었을 것이다. 아니 이런 상황은요. 그거를 끊어주지 않으면 2차 가해가 생겨요. 왜냐하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당원들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어떤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이 되면 그 사람 사회적 생명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2차 가해를 합니다. 그게 예. 자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런 걸 좀 동원하거나 조직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뭐,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진위가 뭐 음. 밝히지 못하더라도 좀 단반에 끊어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의 성비위 논란 그리고 또 불똥이 민주당까지 튄 상황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슈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음 이슈 살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도 뭐 연좌농성, 네, 복도에서 연좌농성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이제 압수수색,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칠게 저항을 했고 결국은 일단 일단락은 됐어요. 이제 알았다. 그러면은 압수수색 집행을 못하니까 알아서 주세요라고 해서 이거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거 너무 싸우는 거 아니냐. 법사위에서도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비상계엄의 진실은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어떤 당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뭐 보수, 진보,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문제 혹은 또 개혁신당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 후세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비상계엄의 버튼이 눌러졌고 그게 작동했고 거기서 누가 거기서 조력을 했고 또 누가 반대했는지에 대한 어떤 역사적 진실은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라고 해서 뭐 잘못된 게 있다면 그것을 감싸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거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주장하다가 잘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다 아실 겁니다. 그런 입장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가 굉장히 거칠다. 너무 거칠다. 네, 너무 거칠다. 네. 그리고 이거 효율 사실상에 얻지도 못하면서 소리만 크게 낸다. 그 빈술에 요란하듯이 빈술에 덜덜덜덜 하듯이 그렇게 자꾸 소리를 내서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좀 약간 좀 시끌시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의도했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뭐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당원 명부 다 500만 명의 당원 명부 다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 그 어느 당에서 그걸 다 주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줄 리가 없어요.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고 어느 당이라도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랬지. 그다음에 이번에 원내대표실에서도 아니 뭐 취지는 이해가 돼요. 왜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 그 본회의장에 가서 투표를 안 했느냐? 당신들 뭐 한 거냐? 이런 비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때 밤새 그 국회에 있었지만 네. 원내대표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전화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원내대표실 직원 놓고서 야 우리가 한 거 다 기록해 컴퓨터에 올려놨겠습니까? 원내대표실에서 압수수색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뭘까요?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는데 뭐가 있지 거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진짜로 원내대표실에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러면 뭐 참고인이 됐든 뭐였든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그 원내대표실에 있는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서 거기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뭐 대치만 하다가 서로가 강대강 대립만 하다가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았다는데 뭐 거기가 별게 없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예. 너무 거칠게 나가고 있다. 진실규명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기인 총장 이야기 듣기 전에 또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수사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다.
해서 안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왜 그거 안 했냐고 지적받을 수 있으니까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법원에서도 발부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검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거칠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네, 총장님. 그러니까 여론에 좀 떠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검이 아무래도 좀 냉정하게 이미 제출할 거는 이미 제출 받고 협조를 받을 건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가급적 대부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하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론과 민도에 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계엄에 있어서 이 계엄 선포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합작 내지는 좀 치밀한 상호간의 조율로 이루어진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정말 치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계엄이었다면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직전에 무슨 뭐 울산에서 김장 담그기 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뭐 김치를 담그고 있지 않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와 20명의 의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3년간의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권력 관계와 구도를 보면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를 치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방조하거나 따라가는 듯한 그런 구도였기 때문에 그런 일환에서 계엄이 이루어진 것 같지 뭔가 치밀한 어떤 계획에 의거한 계엄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뭔가 이번 특검의 이런 잦은 압수수색 같은 건 좀 빡빡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뜩이나 이제 이 특검이 출범한 그 배경이 민주당의 단독 발의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조금 중립적이고 좀 조심스럽게 수사와 재판 같은 걸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특검 수사 관련해서 정치적인 어떤 함의 그리고 또 좀 너무 거칠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까지 해주셨고요.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또 여야 대표와 또 대통령의 회동 그리고 또 대통령과 이제 장동혁 대표 간의 단독 회동까지 이제 잡힌 상황에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특검 수사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김조 대변인이 이거 꼭 해야 된다. 할 말 있다. 네. 저는 좀 국민의힘이 공당이면 좀 법을 존중하고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왜 그러냐면은 네. 특검의 압수수색은 그냥 특검이 임의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작성해서 뭐 국민의힘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사법부, 재판부, 판사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수, 공당이 그런 사법부의 영장을 거부하고 물리적으로 저렇게 막을 수가 있나. 2번 성공했죠. 저희 민주당은요. 네. 진짜 윤석열 정부 때 네. 300번 넘는 압수수색 그중에서 국회 본청 당대표실도 있었고요. 저희 당사는요. 검사들이 제 집 드나들었어요. 그 그래서 정도였어요? 다 가져갔어요. 한 번도 저희가 과장도 그 심하네 부분 진짜. 관련해서 뭐 저렇게 떼써가지고 네. 아니 왜냐면은 다 잡아간다고 예, 예. 하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막 사진 찍으면서 뭐 경찰관들 있으니까 저희가 어떡합니까? 네, 다 내줬어요. 체증하면서 막 야, 들이닥치군요. 근데 국민의힘은 보니까 예. 당사도 지키고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도 지키고 떼쓰면 되는구나. 이거 떼법이 통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특검법 봐도 특검 수사 방해하면은 처벌 규정이 엄하게 돼 있는데. 수사가 뭐 거치다? 그럼 수사가 뭐 쇼핑입니까? 내가 막 골라서 해야 됩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당으로서 법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말은 국민의힘이 항상 네. 저희가 압수수색 받을 때 대변인이 네. 아침마다 브리핑 했던 얘기예요. 아하. 김용 부원장 영장 그 얘기를 영장 집행 왜 막았습니까? 다 지금 내줬어요. 그래서 나갔잖아요. 문 열어드렸어요. 지금 그래서. 국무총리 과거 영장 집행 왜 막았습니까? 다 그래서 들어와서 가져갔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당인데 네. 하루 이틀은 뭔가 좀 이렇게 지지자들도 그리고 있으니까 그 보여준 300번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이재명 정권 이재명 야당 대표가 압수수색 300번 이상 받았다. 그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가짜 뉴스예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 번도 압수수색 받은 적이 없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뭐 정진상 내지는 주변인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300번이라고 카운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팩트 체크 해보세요. 아니, 제가 제가 일부러 확인해봤어요. 그 민주당에 대한 게 지금 아니었고요. 이긴 사무총장님이 제가 언제 이재명 대표 300번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300번 당했다고 한 거지. 당사 예? 300번 민주당이 확실해요? 아니에요. 아니 뭐 식당이고 뭐고 다. 아니 아, 그거는 그냥 하시는 이재명 거잖아요. 대표와 관련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제수용품 사고했던 그런
가게들 배우자를 그런 데를 압수수색을 가서 그렇게 하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을 당사자도 압수수색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한 그것을 100여 따로 번, 분리해가지고 100여 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말씀이 겹쳐가지고 예. 아, 청취자분들께 잘 안 들릴 수 있어서 네. 저는 현장에선 들립니다만 방송에 또 이게 섞일 수가 있어요. 네. 네. 어떤 말씀인지는 청취자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아무튼 그 횟수 관련해서는 이 숫자를 세는 기준과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양측의 주장이 다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최고 민주당이 300번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식당들 다 포함해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그냥 저기였잖아요. 경기도지사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고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한 거예요. 압수수색한 것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한 겁니다. 그것을 마치 무슨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아니, 거죠. 윤석열 윤석열 정권 때 압수수색 한 거예요. 있죠. 네. 아무튼 이 횟수 관련해서는 양측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여야의 대치가 극심한 상황. 오늘은 이제 패널분들도 갑자기 또 이렇게 대치를 또 하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회동이 잡혔고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가 나 단도로 보자라고 했는데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며칠 지나서 이거를 수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긴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대통령이 좀 잘하신 겁니다. 잘했다. 네. 예. 김주호 대변인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통령이 잘하신 거고 어쨌든 한미 회담 이후의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좀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사실 하지 않았던 이 회담의 어떤 보고 성격을 가지는 회담 같은데 이건 잘한 선택 같고요. 더 잘했다고 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야당 대표, 특히 장동혁 대표와 단독으로 그 이후에 회담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건 이제 다시 한번 영수회담 내지는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좀 읽혀져서 이 부분도 평가할 부분도 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장동혁 대표가 여러 말을 좀 쏟아내겠죠. 뭐 네. 재판 내지는 지난번 처음에 취임 이후에 이제 야당 대표를 모셔놓고 했었던 김용태 혁신위원장의 그런 발언들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들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잘한 거죠. 음. 그건 뭐랄까 이론의 여지 없이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예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요 자기의 지지층을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지층의 뜻과 달리 한미 FTA를 성사시켰고 네. 그다음에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라크에 파병을 했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평택에 그 미군 기지 이전을 그 승인을 했어요. 이거 뭐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의 배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자들은 굉장히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진짜 잘했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뺏겼어요. 두 번째 그 정반대로 간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층이 원하는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 일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반일 그 불매 운동 같은 것들 벌이고 그다음에 무슨 그 임대차 보호법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서 그분들의 기분을 다 맞춰줬는데 결국은 또 정권을 뺏겼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져 내리니까.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양쪽 모두의 한쪽은 아닌 그 양쪽을 적절히 조절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층도 어느 정도 아우르면서 또 그 반대쪽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야당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사실 집요하게 단독 회담을 요구한 이유는 네. 지금 이제 한참 내란 특검의 연장과 강화 그리고 내란 재판부 관련해서 네. 내란 특별법 네. 하다못해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항들이 다 의회에서 정청래 대표나 원내대표끼리 이야기할 거리인데 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좀 부담이 가지 않을까. 뭐 하다못해 최근에 그냥 강릉에서 그냥 물이 안 나와가지고 네, 거기까지 가뭄이요. 가는 실정이니까
참 이게 제가 뭐 대통령님 모셨던 사람으로서 네. 좀 짠합니다. 근데 이걸 또 그렇게 야당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좀 요청하고 요구하면 이걸 또 물론 행정부 수반이지만 얘기를 듣고 또 여당과 여러 가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또 잘 정치적으로 풀어내면 이거 역시 대통령의 어떤 성과와 치적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한데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이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의회와 관련된 거는 또 당의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재명 사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 되면은 저는 이제 을의 위치가 아니고 네. 뭔가 좀 이렇게 멋있게 국정만 운영하실 줄 알았는데 네. 대통령 돼서도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을의 위치에서 부탁하고 조율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좀 짠합니다. 나중에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 잡았을 때 폼 잡고 권력 행사하고 휘두르면요. 나중에 욕먹고 본인이 권력 잡았을 때 밑으로 내려가고 하방하고 고개 숙이면 나중에 평가받으니까 너무 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 한번 네. 기표고 살아보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아니 그래도 뭐 예, 대통령 됐고 집권당 됐으니까 또 뜻을 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 아닌가. 네. 권력을 다 잡은 사람들이 저런 네. 얘기하니까 얄미워. 이게 아니 짧- 계획신당 이긴 총장님의 눈빛이 지금 이게 짧게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는 행위는 너무 좋은 행위예요. 지금까지 정치가 사실 실종됐다라는 평가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가지고 이렇게 야당 대표를 직접 면대면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것은 좋은 건데 근데 정치가 풀어지려면 사실 여야가 원활하게 좀 협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법과 이 지금 시작된 정기국회에서도 아마도 예산 가지고 첨예하게 갈등할 것 같은데 과연 대통령이 여당 대표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말을 듣는가 지금 그런 국면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야당 대표와 만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쇼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회담이 여당 대표의 어떤 협의까지 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성과로까지 이어지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네. 제 예상으로는 네. 장동혁 대표를 만나고 단독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를 들면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 뭐 이상한 분들 사면 요청한 거 저희 다 들어주고 지지율 다 까먹었습니다. 안 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이 그런데 야당과의 협치 신뢰를 위해서 네. 저희가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거죠. 그거 저는 이번 조국 사면해 주려고 한 거잖아요. 뭘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지금. 구색 맞추기를 그냥 거기다 끼워놓고서 우리 반대했거든요. 대부분은 그거 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면해 달라고 요구하느냐 말이 되느냐 그랬는데 뭐 그거 받아주셔놓고 생색내는 건 좀 이상하지. 아유 저희도 홍문종 의원 사면할 때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또 사면의 어떤 뒷이야기들 다 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 뭐 검찰 개혁 얘기까지 깊게 다루기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이건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나가고요. 내란 특별법 얘기는 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초에도 전현희 위원장 등을 비롯해서 이 내란 특별법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당론은 아니다. 물론 150명을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이거 당에서 뭐 공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선긋기가 좀 있던 것 같거든요. 자, 이 내란 특별법 그리고 또 이 법에 들어있는 내란 특별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우선 김지우 대변인 이야기 듣기 전에 야당 이야기부터 좀 듣고 갈까요?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맞아요? 예. 저는 내란 특별법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재판부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안 그러면, 된다. 예. 아니 그러면 무슨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런 특별 재판부 만들 겁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그 수사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다 얽혀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수사 뭐 재판 특별부를 만들 겁니까? 이거 완전히 사법부에서 그 법원행정처장이 이렇게 하시면 헌법재판소에 위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심 판결을 내려줬는데 위원 나오면 그럼 판결 다 무효되는데 이거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지기현 판사에 대한 분노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얹어서 그런 개개인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로 법을 만들고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그거예요. 야, 저렇게 나쁜 사람을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판사들이 제정신이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특별 재판부 만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영장 발부해야 됩니까? 그게 그
그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게 상권 분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전현희 그 위원장. 최고위원 같은 예,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 직위원을 만약에 그 인사 조치하거나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한 개인 때문에 무슨 법을 만들고 재판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그대로 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그 입법 폭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의를 좀 진전해 보면은 네. 그 내란 특별 재판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건의 배당을 이 사건 배당에 관여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지금 법원의 어떤 사건 배당이라고 하는 건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개입하지 않고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추천위원회를 만들겠다. 대한변협과 판사회의와 원래는 대법원장 2018년에 발의된 그 특별법에 의하면 판사회의에서 또 대법원장이 3인씩 추천해가지고 그 사건 배당을 하겠다라는 건데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보면은 국회가 추천해가지고 판사를 결정하겠다. 그 사건을 배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 전산 배당이 아니라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사가 다뤄야 되는지를 배당하겠다라는 걸 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요? 이 헌법에서도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게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건데 그 독립성을 좀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프랑스의 정치가인 토크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다수의 전제 정치인은 이 군주의 독재 정치보다 위험하다라는 발언을 한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딱 그 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의 양심뿐만 아니라 이 어떤 사법부의 어떤 이 제도 자체에 대한 것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침해한다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위헌성을 지적하셨고 두 분이 야당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좀 거친 표현까지 썼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란 재판이 정말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저희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내란 재판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 내란 재판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고 음. 그리고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재판에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내란 속의 피의자가 석방돼 가지고 정말 집에서 편안하게 재판받는 그 중대범죄 혐의자가 이러한 어떤 불합리한 재판으로 그런 혜택을 봐서야 되겠습니까? 구속 기간이 신급당 6개월이고 뭐 예. 여러 건으로 구속되면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재판이 지연되면 풀려난다. 이게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물론 사법부 독립 저희가 존중해야죠. 그런데 입법부도 법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당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잘 경청해서 이 부분 보완해가지고 추진하지 말지 곧 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법치가 정치에 종속되는 저는 그런 헌법을 무시하는 어떤 정치 내지는 국정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로 정치가 법치 위에 군림하는 것이 된다. 저는 좀 우려가 들고요. 이 수십 년 동안 형사사법 체계에서 축적되어 왔던 노하우 내지는 그 체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계엄과 내란은 그 사법 체계에 맡기는 것이 맞지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 그 어떠한 결과에도 사실 불신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꼭 그리고 들어요. 재판 지연 말씀하셨잖아요. 재판 지연과 무슨 뭐 현재 대법원장을 의심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셨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치하에서 재판들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 안 나세요? 조국 전 대표 재판 얼마나 걸렸습니까? 윤미향 씨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다음에 황운하 송철호 이런 분들 재판 얼마나 걸렸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얼마나 걸렸고 김용, 이화영 이런 분들 재판이 어떻게 지연됐었는지 그것을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판이 지연되니까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건 제가 보기엔 근거가 좀 너무 희박한 얘기죠. 네, 여기까지 듣겠고요. 마지막 발언이라고 해서 저희의 결론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시간 제한상 이렇게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도 깊이와 재미를 모두 주신 세 분,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